교수님하고 굉장히 절친이라고 하세요. 그 집 짓기 전에 공간이라고 하는 김수원 선생님이 이끄시는 그런 그죠. 집단에서 저는 뭐 설계를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하셨고, 아니고 그분은 용준 교수님은? 잡지 편집실에 있어서 편집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죽이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친해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저기 우리 유 교수님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여기 나오기 전에 두 분이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여기가 없어요. 안 하셨어요? 예, 저보고 뭐 여기 나오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한번 봤죠. 예, 그랬는데요.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메모하면서 들으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아니 요 저 투졸당을 짓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혹시 그 유영준 교수님 물론 저 의뢰를 하셨겠지만. 용준 교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 아버님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아버님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책을 내시기 전이라서 돈이 없는 학자 시절입니다. 아, 그 시절은.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제 소위 긁었어요. 예. 야, 건축가라면 좀 싼 집도 지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그 당시에 저 일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뭐 그거라도 하자고 해서 아니 근데 교수님이 집 짓기 전에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거셨는데 싸게 지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두 번째, 6식구가 살려면 방이 5개 필요한데 건평은 50평 정도로 지어달라. 세 번째, 생활하는 기능은 아파트보다 편리해야 된다. 네 번째, 집의 분위기는 한옥보다도 아늑하고 공간 분할이 유기적이야. 다섯 번째, 집의 외형은 화려해서는 안 되며 조용하고 단순한 가운데 멋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대지가 북서향이라 채광 조건이 나쁘지만 밝고 명랑하게 지어줄 것.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거의 막무가내 부탁이죠. 이걸 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저는 그 건축주하고 만나면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많이 시킵니다. 예. 요구 조건을 다 받습니다. 받고 결정은 제가 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유홍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셨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충족하는 집을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만족 하나마나 수술당에 이사 오시는 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그 불후의 베스트셀러 첫 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집필 하시면서 그게 뭐 대박 났잖아요.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저는 주장하는 게 집 때문에 생긴 이거 있어요. 터가 중요해요, 터가. 이거 있어.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은 그 집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위즈턴 처칠의 말인데 그대로 뭐 제가 증명을 갖다 해보는 게 수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있네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마음에서 이 집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건축가가 짓는 집은 무슨 재벌집들만 그렇게 많이 짓고 일반 주택을 건축가가 지었다고 한 것을 내가 별로 본 일이 없었어요. 승효상에게 전화를 했더니 건축 설계사무소로 독립해가지고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승효상 건축가의 첫 작품이 이 우리 집으로 되었죠. 마음에 드나 마나 그냥 살아야지 뭐.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들었죠. 예. 평면 구조는 디귿자 한옥이에요. 그래서 대청이 있고 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랑방이 바깥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게 큰 매력입니다. 대문 열고 들어왔을 적에 오른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야 현관이고 왼쪽은 사랑채로 툇마루가 있잖아요. 공부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글 쓴다든지 할 때는 신발을 신고 다시 신발 벗고 툇마루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옛날에 우리 한옥이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했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아주 편했고 그래서 여기서 책을 많이 썼죠. 다른 직원들하고는 달리 선생님한테 많이 대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김수원 선생님을 이기는 게 이제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그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걸 다시 그려요. 아, 일단 선생님의 숙제는 해놓고. 해놓고
그다음 아침에 이제 나오시면 선생님이 그리라고 하시고 이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게 더 낫고 요거보다 좀 변형하면 이거고 이거 설명을 쭉 해요. 그러면 김순 선생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거기서 다시 또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하고 다시 이제 또 뭐 밤을 새고 이게 계속 연속됐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바람에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스승이 되고 말았어요. 눈물 난다. 이게 이제 그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서 15년을 계시다가 독립을 하니까 고민이 또 굉장히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선생님을 이기는 만 목표를 삼았으니까 목표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금호동 지금 그때는 이제 달동네였어요. 예. 그곳을 지나다가 보니까 달동네의 골목길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골목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루하고 누추하긴 하지만 그 공간 구조가 도로의 폭이나 계단의 위치나 그 이게 담장의 크기나 이런 공간의 형식이 이걸 건축가가 설계하라 하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거라면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건축은 이제 어떤 많거나 적거나 돈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렇지만 돈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좀 나누면서 절제하면서 건박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요. 이런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이제 건축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그 제주에 있는 그 추사관. 추사가 8년 반을 갔다가 유배를 갔죠. 예. 8년이 넘는 세월이 유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독 속에 8년의 유배는 있으니까 그런 이유의 추사를 갖다가 기념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가장 소박한 진짜 그 원초적 그렇게 보여요. 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사 기념관을 짓는다 그럴 때 시설이 꽤 커요. 그런데 큰 부분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시설을 땅으로 다 집어넣고 상부에는 저 빈 공간,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 곳만 드러났어요. 다 완공한 직후에 이제 그 주민들이 굉장한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무슨 뭐 감자 창고 같은 게 하나 들어. 거기는 왜냐면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기념관이 건립이 되는데 거장 승용사 유명한 손님 건축가가 와서 이제 여기를 짓는다고 와.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 진짜 창고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길래 제가 이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갖다 하면서 추사 선생님의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추사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건물에 사시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감자 창고로 하는 걸 갖다 아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주민들이 자랑스러운 감자 창고라고. 너무 멋있다. 이야기하죠. 나 지금 살짝 소름이 싹 돋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야기들을 다 아시고 이 전체적인 그 느낌을 담아서 저게 했다. 기가 막히네, 진짜. 제가 좀 마음 깊이 많이 힘들었던 케이스가 뭡니까? 러시아 쪽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 공항을 찾고 의료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공항들이 좀 더 작고 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진이 거의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승객들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제센터하고 기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삼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승객분께서는 사망하셔서 아이고야. 그냥 회항 의견을 접고 인천공항까지 그냥 오게 된 케이스가 아이고. 아직도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그냥 돌아가셨군요. 네, 이게 여기 하루에 많이 올 때는 위성 전화가 한 몇 통 정도 옵니까?
안 오는 날은 예. 정말 저희가 떡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떡잠이요. 네. 한마디로 우리를 치면은 떡실신이군요. 떡실신. 늘어져서 자는 잠. 행복한 밤이었어 이럴 때도 있지만 뭐 7, 8통까지 새벽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7, 8통을 새벽에 받으면은 사실 잠을 거의 못 잔다는 건데. 입국 거부.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입국 거부당한 외국인들의 꾀병을 판명. 예. 공항에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또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뭡니까? 그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임시 보호하는 외국인 보호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는데 질병을 좀 가장하면 혹시나 그런 질병의 이유로 입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꾀병. 네, 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일반인들이 보면은 정말로 의식을 잃은 건지 의식을 모르죠. 잃은 척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조절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동공입니다. 동공의 반응을 체크하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부드럽게 열고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피합니다. 네. 동자가.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네네. 그런 것까지도 잘 조절을 하는 환자는 조그만 볼펜을 네.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면요. 그럼 동공이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이게 뭐 긴장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동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실신을 하면 그게 안 되죠. 약간 그런 걸로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게 전문가들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워낙에 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얼굴 위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식이 없으면은 툭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근데 의식이 있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흐릅니다. 절대 얼굴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흐릅니다. 옆으로 살짝 여기서 몇 번을 떨어뜨려도 얼굴에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흘리는구나.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셨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저 병원에 중대한 비상 사태 때만 울리는 전화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들 울리는 걸 두려워하는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빨간 전화라서 레드폰이라고도 하고 레드폰이 뭐예요? 네, 레드폰. 그 색깔은 레드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옛날 일반 전화인데 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레드. 그, 블랙박스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블랙이 네, 블랙 아닌데. 아니잖아요. 맞아요. 풀 이머전시라는 공항 단어가 있습니다. 꽉 찬 응급. 진짜 큰일. 네,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큰일이군요. 그, 모든 비상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풀 이머전시 상황에 그 전화가 울립니다. 그거 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울리게 되는 상황은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게 되거나 테러, 폭발물, 활주로 이탈, 대량 어떤 사상자가 생길 만한 공항 내에 일이 있을 때 통제센터에서 그 전화를 누르면 경찰, 소방, 모든, 네, 총동원돼서 상황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만 뭐 절대 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네. 하지만 매일 울립니다. 울려요? 네. 저녁 6시가 되면요. 네. 확인 전화가 매일 옵니다. 왜냐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실제로 레드폰이 울려서 활주로까지 출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네. 가끔 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든지 기내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기장분이 관제탑에다 연락을 하고 관제탑이 이것은 비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레드폰을 울리게 돼요. Turn left heading 140 and climb maintain 4000. 활주로까지 갔다가 비행기가 무사하게 착륙하고 그 도어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상황이 종료돼서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도 한시름을 놓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비상의료 조정관의 역할도 공항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들을 각인하고 있는 첫 활주로 대기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첫 아이가 그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활주로 옆에 그 앰뷸런스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비상 착륙이 잘못되면 그 옆에 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를 덮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긴장감을 이루 말로 못하죠. 웃기는 말로 옆에 그 활주로 옆에 작은 도랑들이 있어요. 그 배수 도랑이. 저기 빨리 엎드리면 혹시 나는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네. 거기에는 이제 소방대원, 그 다음에 구급대원, 다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뭐 총각이신 분도 있고, 뭐 결혼을 뭐 해서 뭐 애가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마음 한구석엔 다 하지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저희가 진짜 모르는 일들, 모르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장시간 비행을 할 때 알면 좋을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장기간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탈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졌었죠. 네. 의외로 건강에 좋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리 떨기입니다. 네? 다리 떨기. 우리 때는 이제 뭐 돈 나간다고 절대 다리 떠는 거. 근데 이게 약간 긴장을 푸는데 네, 긴장을 풀기도 하고 네, 이거 말고 아래로 한번 떨어보시면 의외로 불안과 긴장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하체의 혈액 순환을 좀 좋게 해주고 와 다리 떨기. 칼로리를 좀 지금 소비를 다 하게 떠네, 해주고 지금. 네, 지금 다 떨고 계시는데 다 떨어. 아니 이게 저 19년 공항 의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좀 긴박했던 그런 응급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을 너무 응급스러운 상황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가 안전하게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는 임신 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6주가 넘어가게 되면 네네. 항공 여행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그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됐었던 적이 맞아요. 있고 예. 뭐 국적 취득 문제 때문에 예. 임신 36주가 훨씬 지나서 38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항 면세 구역에서 그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응급 분만 장비를 챙겨서 이제 현장까지 간호사하고 뛰어갔는데 아이는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탯줄과 태반은 이제 산모의 몸 안에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공항의 구급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탯줄 자르고 결찰하고 이제 애 안고 앰뷸런스 타고 산부인과 입원하는 것까지 보고서 돌아오는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크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셨겠는데요? 아마 청소년 정도 된 걸로 알고 그랬을까요? 있습니다. 야, 참. 마약을 찾아내는 일도 하신 적 있어요? 뭐 별걸 다 하시네요. 마약을 찾으신다고요?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네, 지금은 인천공항에는 바디 스캐너라고 하는 전신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윙. 네. 그게 도입이 돼서 뭐 저의 역할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 도입 이전에는 사실은 인체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법을 바디 패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경우도 뭐 아니면 이제 항문에다가 넣는다든가. 우리가 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는 사실은 뭐 입을 통해서든 항문을 통해서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한 50대가 급성 마약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자기 몸속에 많은 양의 마약을 넣어서 운반하려던 걸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 A씨 위에서 비닐로 포장된 마약 물질이 100봉지 이상 나왔는데 상당수가 입구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뭐 마약 수사관들이 임의로 신체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 의료센터로 오시면 신체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실제로 검거를 하신 적도 있어요? 네, 한번 뭐 공항 의료센터 안에서 활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그 사람은 어디다가 패킹을 한 거예요? 항문을 통해서 장 안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를 보고서 이게 오래된 숙변인지 이물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쉽지 않고요. 않으시겠어요. 더 어려운 건 장갑을 끼고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 했을 때
사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으로 이게 변인지.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라는 아니, 내 손으로 직접 네, 타인의 변을 네, 내 손에 만져지는 게 느낌이 다른 건지 변인지 아이고야. 야,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가 도입이 돼서 일을 안 하시지만 정말 원장님 고생하셨네요. 뭐 그때 자부심은 그랬었죠. 그래도 지금이야 많이 그 위상이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좀 마약 청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데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세관에 계시는 그 담당 직원분들, 그러니까요. 경찰분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거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자긍심이지 않을까. 아니 그저 뭐 이런 얘기는 갑자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혹시 이게 수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개원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많이 있지요. 있어요. 네, 많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많이 힘들어서 뭐 사표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셔서 일을 후임자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후임자분이 없으시구나. 제가 하는 일을 인수인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드렸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나서 다음 주에 잠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저는 짐까지 다 쌌는데 안 되겠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서 주저앉았죠.